안녕하세요. 70대 후반 정씨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와 같은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젊은 시절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포부를 다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 입사 초기, 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익히는 일벌레였습니다. 정 대리, 벌써 야근이 세 번째네요.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우리 아들이 돌잔치를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의 기쁨도 잠시, 회사의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저는 더욱 몰입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의 강도는 높아지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는 성과를 중시하며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목표 달성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와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잦은 야근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40대에 일찍 암으로 떠난 부인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새아이를 위해 그리고 새아이의 대학금까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하며 피곤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순 없어. 엄마 없다고 서러운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어. 대학 자금도 그렇고 결혼 자금까지는 내가 꼭 책임져야지. 제게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 주택 마련까지 모든 부담이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가끔씩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의 무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정 팀장님, 혼자 아이들 셋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일은 언제쯤 쉬려고 하시나요? 나에게 쉰다는 건 없어. 쉬는 건 애들이 다 자리 잡은 다음에나 생각해 볼 일이지. 아직 나는 할 일이 많아. 저는 25년 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며 연봉도 점차 높아졌고 회사 내에서도 존경받는 선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자 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을 바쳤는데 은퇴하면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아직 아이들 결혼 자금도 더 모아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에 길들여진 저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 새 아이들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했던 저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성공한 건물주의 이야기를 접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도 편히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건물주가 되면 내 삶도 좀 더 편해지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을 거야. 직장 생활에서 이어졌던 제 열정과 욕심은 은퇴 후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부동산 경매 성공담을 접하게 됐고 저는 바로 호기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치열했던 노력과 책임감이 부동산 경매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노후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마음을 다잡은 후 곧장 저는 동네 경매 학원을 등록하며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학원 첫날, 저는 적지 않은 수강료를 내고 학원 문을 열며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제 나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로의 삶을 꿈꾸던 그때 경매 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몇 년 안에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 한 채 소유하게 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은 수줍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에도 제가 있었어요. 꼬마 빌딩이라. 상가도 좋고 내게도 가능하겠지? 강사는 화이트보드에 성공적인 경매의 3대 원칙이라고 적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은 오직 이 세 가지입니다. 명심하세요. 첫째, 철저한 분석. 둘째, 신속한 결단. 셋째, 지속적인 학습.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경매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저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며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동기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였고 식당 안은 경매와 부동산 이야기가 오가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경매 한 건 입찰하려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은 필수죠. 그래도 요즘 대출 금리가 낮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마치 새로운 신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동기들의 대화를 듣다가 저 역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벌써 시작하셨네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 뭘 매수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해요. 좋은 물건은 금방 나가거든요. 너무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아쉬울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빨리 결단력을 키워야겠네요. 그날 저녁, 저는 강의 내용과 동기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더 미룰수록 놓칠 뿐이야. 집에서 저녁밥을 급히 먹은 뒤 저는 곧바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열어 매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입지, 수익성 같은 강사의 조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경매 학원과 주변 동기들의 낙찰 소식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는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저는 하루하루 욕심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경매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물건을 비교하고 가격을 계산하며 미래의 건물주로서의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조급함과 욕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결국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눈앞에는 오로지 건물주라는 목표만이 뚜렷했습니다. 경매 학원에서 배우고 경매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데에 몰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빨리 좋은 상가를 낙찰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퇴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 박태수와 만나게 됩니다. 태수는 은퇴 후 상가 세입자로 들어가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태수야, 요즘 사업은 잘 돼? 뭐 그냥저냥이지. 커피 한잔 할래? 서비스로 줄게. 저는 태수와 웃으며 카페 한쪽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준비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게 딱 맞는 말이야. 그래도 여긴 나름 단골도 생기고 유지하고 있긴 해. 그래도 너 이렇게 멋진 카페 하나 운영하니까 보기 좋다. 은퇴 후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이 카페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장사가 그 정도로 안 돼? 태수는 커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보다 더 골치 아픈 건 건물주야.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건물주가 월세랑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라고. 월세를 올린다고?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데? 보증금은 1,000만 원 더 올리고 월세는 30만 원 더 내라고 하더라고. 나야 뭐 당장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 맞춰야지. 저는 태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건물주 하는지 알겠더라.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우리 같은 세입자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장사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렇지? 요즘 손님은 줄어드는데 비용만 늘어나니 답답한 노릇이야. 그래도 어쩌겠냐, 계약 안 하면 쫓겨나는데. 장사 잘 되는 자리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태수의 한숨 섞인 말은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만호야. 너도 빨리 상가라도 하나 사서 건물주 되라. 세입자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결국 부동산 가진 사람이 웃는 거야. 나도 그래서 요즘 경매 배우고 있잖아. 나중에 좋은 상가 하나 낙찰받아서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잘 생각했네. 너같이 성실한 사람이면 금방 될 거야. 근데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좋은 물건은 금방 나가더라고. 우리 건물주도 이 건물 경매로 낙찰받은 거잖아. 요즘 경매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좋은 물건 놓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 저는 태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세입자로서의 답답함을 들으면서 저는 하루빨리 건물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태수의 이야기가 조급했던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나도 태수처럼 세입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건물주가 되면 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경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부지런히 경매 물건을 탐색하며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매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성공적인 낙찰 후 관리와 수익화 사례였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수강생들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었고, 학원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학원의 자랑, 최근에 성공적으로 상가 건물을 낙찰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 소리가 학원을 가득 채웠고 앞줄에 앉아있던 한 동기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동기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경매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서울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을 조금 끼고 낙찰받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보니 대출 이자 내고도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초보자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그 동기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도 무대에 나와 자신의 성공담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제 첫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위치는 역세권 근처라 공실 걱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낙찰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세권 상가는 정말 부럽네요. 처음부터 그런 물건을 낙찰받다니 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물건을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좋은 매물이 경매 사이트에서 빨리 소진돼 버릴 것 같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이분들이 잘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물건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경매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좋은 물건은 금방 나가고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 버립니다. 저는 강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강사의 말에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 역시 빨리 상가 건물을 낙찰받아 이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수강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낙찰받은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공담을 더 자세히 들으려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첫 낙찰인데 그렇게 바로 수익이 나다니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강사님 말대로 너무 고민하다가 좋은 물건 놓칠까봐 결단을 내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낙찰받기 전에 뭘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 저는 입지와 수익성을 가장 먼저 봤어요. 대출이자를 감당하고도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세입자 수요를 꼼꼼히 조사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빨리 낙찰받아서 월세 수익을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어떤 물건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물건을 알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건물에서 나온 수익을 조금 모아서 이번엔 조금 더 큰 걸 노리고 있거든요. 와, 벌써 두 번째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더 큰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바로 낙찰받아야 해. 망설이다가는 기회를 놓칠 뿐이야. 그날 저녁 경매 사이트를 열심히 둘러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매물 정보에는 서울 외곽 지역 상가 건물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고, 사진 속 건물은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보였습니다. 공실이 없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낙찰가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딱 내가 찾던 물건이야. 공실도 없다니 월세 수익 걱정도 없겠어.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해. 저는 즉시 노트를 꺼내 매물의 위치와 주변 상권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직접 임장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주변은 주택가와 소규모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서성거리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미용실, 2층과 3층에는 학원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 상태는 사진과 다르지 않았고 실제로 공실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건물에서 나오는 학원 강사로 보이는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2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이 정도면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저는 주변 상권을 살피며 인근 상점에도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장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람들 왕래가 좀 있나요? 아, 이 동네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좋아요. 근처에 학원들도 있고 사무실도 많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럼 공실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인가요? 그건 맞아요. 여기 건물은 관리도 잘 되고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공실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죠. 이 말을 들은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강사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번엔 정말 낙찰받아야겠어. 며칠 후 저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낙찰가를 미리 계산해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물건을 노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물건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가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6억 원이며 경매 시작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참여자들이 속삭이며 경매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의 한도를 되새겼습니다. 최대 5억 5천만 원. 그 이상은 무리다. 꼭 낙찰받아야 해. 입찰표를 제출한 후 저는 결과를 기다리며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서울 외곽 상가 건물 낙찰가는 5억 2천만 원. 낙찰자는 정만호 씨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나도 건물주야. 낙찰받은 후 저는 곧바로 대출 절차와 명의 이전을 마치고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공실은 없었고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얼마 뒤 저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만호야, 요새 어떻게 지내? 은퇴하고 진짜 할 일이 없다. 연금이나 조금씩 받으면서 최대한 돈 아끼려고 하니까 좋겠다. 나? 요새 편하게 지내고 있어. 상가 하나 낙찰받아서 매달 월세 들어오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진짜야. 너 건물주 됐다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낙찰받았어? 참 대단해. 젊었을 적부터 성실하더니 은퇴해서도 빛을 발휘하는구나. 경매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덕분이지. 좋은 물건은 놓치지 말라는 강사님 말이 떠올라서 바로 결단 내렸어. 와, 나도 좀 알려줘. 나도 내년 퇴직이 코앞인데 앞날이 불안해서 나중에 너처럼 되고 싶거든. 저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경매의 중요성과 물건 선택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너무 망설이면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 너희도 한번 배워봐. 확실히 노후 준비에는 부동산만 한 게 없어.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지 1년이 지나자 저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도 생활비가 넉넉했고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두둑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더군요. 상가 건물주가 된 이후 자식들과 며느리들 또한 저를 존경하며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반찬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버님, 저희 왔어요. 요즘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맛 좀 봐주세요. 매번 주말에 올 때마다 반찬을 해오는구나.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한다던데. 아버님께 잘해야죠. 재민이 장난감도 사주시고 늘 용돈도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도 뭐라도 해드려야죠. 이번에 제 친구들이 우리 아버님 건물주라고 하니까 엄청 부러워해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최고예요. 제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건물주는 진짜 노후 걱정 없고 편하게 산다고 그러면서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게 많이 배워서 꼭 아버지 따라서 건물주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 너희도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하나씩 해봐라. 근데 쉽지는 않다. 아버지도 엄청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알죠, 알죠. 그런데 진짜 부럽긴 해요. 암튼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반찬 챙겨서 올게요. 끼니 잘 챙겨 드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가거라. 건물주가 되길 잘했어. 이렇게 자식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손주 재롱도 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니 정말 보람 있구나.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TV 뉴스에서만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도 확진자가 늘어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제 상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전화로 폐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 빠져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네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무슨 이런 일이? 그러면 월세를 조금 깎아 드릴 테니 계속 운영하시면 안 될까요? 이미 적자가 너무 커서 더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미용실, 사무실 등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씩 나가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공실이 생기자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세가 끊기자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빠듯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안정적일 줄 알았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저는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잘 사시니 걱정 없다고 했던 자식들의 말을 떠올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건물주로서의 삶은 이렇게 서서히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자산을 조금씩 깨며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메웠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라니 월세가 들어오던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빈 건물이 나를 갉아먹고 있구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결국 저는 큰아들 준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다. 잠깐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새 건물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자 내는 게 버거워졌다. 혹시 이번 달만이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도 힘든 건 아시죠?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이번 달에 200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다. 다음 달엔 어떻게든 내가 메워볼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번만이에요.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요. 준호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했던 저는 딸 소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아빠다. 잘 지내지? 네,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빠가 요새 건물 때문에 좀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말이야. 아빠, 우리도 요새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 보니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도 조금은 도와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한 15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미안하다, 소연아.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알겠습니다, 아빠.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면 저도 힘들어요.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했던 현순애에게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야, 아빠다. 요새 일이 좀 어렵구나.
아빠, 무슨 일인데요? 건물 아직도 공실이에요? 그래?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구나. 건물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서 감당하기 힘들다. 네 형, 누나도 조금씩 도와줬는데 너도 가능하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빠,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신혼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힘드네요. 그래도 이번 달만큼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도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어떻게든 세입자 구해서 다음 달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알겠어요, 아빠. 이번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건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구할 수 없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공실률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집으로 모인 뒤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다 보면 저희도 망합니다. 처음부터 좀 잘 알아보고 해야지 대체 뭐하러 그런 건물을 사셔서 저희까지 힘들게 하세요. 맞아요, 아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는 더 못 도와드리겠어요. 아빠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질 판이에요. 저는 자식들의 비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젠 저희도 더는 못 도와드립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저희는 알아서 살 테니 아빠도 건물을 어떻게든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결국 자식들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출금과 이자 부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상가를 팔기로 결심하고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한계에 다다랐어요. 요즘 상가 매물이 많아서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도심 외곽 쪽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한동안 월세 잘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공실이 늘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소장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상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들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쳐서요. 그럼 제 건물은 얼마쯤에 팔릴까요? 공시지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으로 내놔도 팔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요즘 같은 때는 상가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공시지가의 절반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제가 낙찰받았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매물인지 칭찬받았는데.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상권도 활발했으니까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많아서 상가 임대 수요 자체가 줄었어요. 그럼 대출금도 못 갚을 판인데 이렇게 가다간 어쩌면 좋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더 버티면 이자 부담만 늘어나니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저는 건물과 관련된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도 연체되었고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밤이 되어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밀려드는 고지서와 독촉 전화는 저를 점점 더 고립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건물주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는 이 건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공실이 없던 시절, 카페에서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그 눈길이 순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또 손을 벌리기에도 이미 냉대받은 기억이 떠올라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건물 유지비와 세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쌓여갔습니다. 제 건물은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은행에서는 경매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통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 통장에는 돈이 바닥났고 은행의 독촉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 직원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만호 고객님, 이번 달 이자 납입이 또 연체되었습니다. 연체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곧 채권 회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이 팔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건물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저는 며칠 뒤 집 역시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는 우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은행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정만호인데요. 방금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네, 고객님. 연체가 지속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미 경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도 지금 내놓은 상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경매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경매 일정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공인중개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소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건물과 집 둘 다 내놓았는데 하나라도 빨리 팔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정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이미 저희 사무실에도 상가와 주택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반값이라도 좋으니 제발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반값이라도 거래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죠. 지금은 그조차 없는 상황이라.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무리한 걸 알면서도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어. 며칠 후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제 집과 건물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경매 내역입니다. 건물은 다음 달 15일, 집은 그 다음 주 22일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으로 경매가 시작된다는 건가요? 이건 내가 구입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경매 시작하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1차에서 유찰되면 감정가가 낮아져 2차 경매로 넘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되죠. 그 이후 집과 건물이 모두 경매 절차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사정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건물과 집의 가격은 계속 유찰되면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남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저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습니다. 황금빛 노후를 꿈꾸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편안한 건물주로서 살았던 그 1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꿈을 꾼 듯 허무했습니다.
이제는 집도 건물도 자식들의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아오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해온 반찬 냄새는 이제 이 집에서는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이 이 모든 걸 망쳤구나.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어. 건물은 여전히 유찰이 진행됐고 살고 있던 집은 3번의 유찰을 거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만호 씨, 귀하의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곧 이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헐값에 팔렸단 말인가요? 제가 살던 집인데. 경매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며칠 뒤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호 씨. 저는 이번에 집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잔금도 치렀으니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직 다른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 집을 빨리 정리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사정을 보아드릴 테니 1달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낙찰자는 잠시 고민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딱하신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는 드릴게요. 저도 경매로 이 집을 사면서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약속한 날짜까지는 모든 짐을 다 빼주도록 하세요. 낙찰자는 집 리모델링을 위해 방문하면서 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00만 원을 건네받은 저는 한참 동안 100만 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건물주로 살았을 때는 자식들에게 시원시원하게 줬던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돈도 없는 제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득 고시원이 떠올라서 주변 고시원에 문의했지만 월세와 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고시원은 보증금 8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지금 방은 비어 있는데 바로 입주 가능하십니다. 보증금이 80만 원이요. 월세는 조금 있다가 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입실 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여기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니 정말 끝이구나. 저는 결국 낙찰자와 약속한 1달이라는 기간 안에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삿짐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남은 짐은 큰 가방 하나에 꾸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주는 날 쓸쓸히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성공해서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떵떵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지.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제는 자식들조차 나를 버렸구나. 내가 잘못한 걸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노후에는 편하게 살려고 했던 행동인데 이렇게 내 노후가 비참해질 줄이야. 벤치에 허무하게 앉아있던 저는 짐을 끌고 노숙자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공원의 한 구석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처음 와요? 얼굴이 낯선데. 네, 처음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갈 곳이 없네요. 다들 비슷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쪽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보아하니 아저씨도 비슷한 신세인 것 같은데. 세상에 돈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여기로 오게 되어 있죠. 저도 빚 때문에 집 잃고 온 지 벌써 1년 됐어요. 저는 잠시 노숙자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거리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빵과 음료수로 하루를 때우고 공중 화장실에서 간신히 몸을 씻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니 겨울은 가장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나 좁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며 저는 칼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저는 두꺼운 겉옷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뒤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애비를 찾지 않는 자식들도 미웠습니다. 겨울이 이렇게 혹독한 계절일 줄은 몰랐어. 한때 내 집에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일러 틀고 반팔 입고 쉬던 시절이 꿈 같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욕심 부리지 않았을 텐데. 손발이 얼어붙는 날, 저는 공원의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기서 지내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여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셨다고 해도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요즘 노인분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따뜻한 침대와 식사가 제공되고 생활비 걱정도 덜 하실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쉼터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제안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쉼터라니?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신세를 져야 할 처지라니? 어르신,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쉼터에서 다시 삶의 의지를 찾고 계세요. 어르신도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사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봐야겠네요.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노인 쉼터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동료 노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쉼터의 책임자는 저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정 어르신, 저희가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는데요. 어르신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겪어보셨으니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네요. 쉼터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냈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책을 읽거나 쉼터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나눔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이 마음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 주어진 삶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노숙자가 됐다고 했지만 제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자식들이 저를 외면한 것은 결국 제가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